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살 미국에 산지 20년이 된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20년이나 살았으면 영어 하나쯤은 술술 해야 할 텐데 부끄럽게도 저는 아직도 미국 사람들과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눠본 적이 없어요. 병원 가서도 딸이 통역해주고 은행 가서도 한국말 하는 직원 찾아가고 마트에서도 가격표만 보고 계산대에서는 고개만 끄덕끄덕하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가끔 전화해서 정수가 미국 살면서 영어도 못하면 어떻게 사니? 하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그러면 친구들은 미쳤나? 하면서 웃어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오늘은 왜 영어 못하는 제가 이렇게 행복한지 그 진짜 이유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처럼 미국에서 영어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의 암울한 시절.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2004년 32살의 저는 서울 강서구 작은 투룸 전셋집에서 남편과 갓돌이 지난 딸, 그리고 배 속의 둘째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대기업 엔지니어였지만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던 시절이라 회사 분위기가 늘 불안했죠. 그때 한국 직장 문화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아세요? 남편은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다반사였고 회식이라는 이름의 강제 술자리는 거의 매주 있었죠. 임신한 저는 딸을 혼자 키우면서 둘째 출산을 준비해야 했어요. 여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남편이 어느 날 밤 지친 얼굴로 말했어요.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갈 사람을 찾는데 우리 가볼까? 처음엔 막막했어요. 영어라고는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게 전부인데 딸 키우면서 영어 공부를 다시 할 여력도 없었고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30살도 안 된 남자가 벌써 이렇게 지쳐 보이다니. 그리고 딸아이 미래를 생각하면 이 답답한 한국을 벗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것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우리 딸이 겨우 돌이었는데 벌써 영어 유치원 보내라는 압박이 시작됐어요. 아파트 단지 맘카페에서는 온통 사교육 이야기뿐이었죠. 우리 아이는 벌써 영어 단어 20개 외웠어요. 피아노는 언제부터 시키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숨이 막혔어요. 남편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과장님이라는 분이 정말 독하셔서 부하 직원들을 마치 자기 종인 것처럼 부렸어요.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갑자기 불러내고 회식 자리에서는 신입사원들한테 원샷을 강요하고 남편이 어떤 날은 새벽 3시에 들어와서 소주 냄새를 풍기며 화장실에서 토하는 걸 보면서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건데 요즘 애들은 다 영어 태교하는데 영어 테이프라도 들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영어 경쟁에 내몰아야 하나 싶어서요. 그때 남편이 미국 발령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가자라고 했어요. 영어를 못해도 낯선 땅이어도 한국에서 이렇게 숨막히게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민 준비와 첫 미국 생활. 이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나름대로 영어 공부를 해보려고 했어요. 도서관에서 영어회화 책도 빌려보고 인터넷에서 무료 강의도 들어보고. 하지만 돌 지난 아이 돌보면서 임신한 몸으로 공부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그때는 인터넷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좋은 자료 찾기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는 외웠어요. 하이 땡큐 소리 이런 것들이요. 아이가 울 때 달래면서 하이 베이비 이런 식으로 연습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귀여웠죠. 2004년 8월 드디어 미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12시간 비행이었는데 딸아이가 계속 울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옆자리 승객들 눈치도 보이고 스튜어디스 분이 영어로 뭔가 말하는데 알아듣지 못해서 그냥 미소만 지었죠.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일단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인천공항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정말 미로 같았어요. 영어 안내 방송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푯말들도 다 영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남편 회사에서 마중 나온 분이 계셨어요. 한국계 미국인 직원분이었는데 그분이 공항에서부터 임시 숙소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차 안에서 그분이 한국말로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특히 언어 문제가 제일 클 텐데
코리아타운 근처에 살면 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미국에서 마트에 갔을 때가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마트 가면 점원들이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도 하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점원들이 고객을 거의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 계산할 때도 인사도 없이 그냥 바코드만 찍고 돈만 받더라고요. 더 당황스러웠던 건 음식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죽겠는데 한국 마트는 차로 30분은 가야 하는 곳에 있었고 가격도 한국의 서너 배였어요. 김치 한 포기가 8불이었거든요. 그때 8불이면 한국 돈으로 10,000원이 넘었어요. 영어는 정말 문제였어요. 임시 숙소에서 아파트를 구할 때도 남편이 일하는 동안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전화 한 통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거든요. 누군가 영어로 전화하면 소리 노 잉글리시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때 정말 우울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남들과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았는데 여기서는 벙어리가 된 것 같았어요. 마트에서도 뭔가 묻고 싶어도 못 묻겠고 딸아이 때문에 소아과에 가도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코리아타운에서의 적응. 그래서 코리아타운으로 이사했어요. 남편 회사 한국분이 추천해 주신 곳이었는데 올림픽대로에서 조금 들어간 아파트였어요. 한국마트, 한국식당, 한국병원이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고요. 처음 한국마트에 갔을 때 정말 울컥했어요. 어서 오세요라는 한국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고추장, 된장, 김치까지 다 있었어요. 가격은 비쌌지만 그래도 한국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한국 식당 아주머니들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적응 잘 되세요? 저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평범했던 대화들이 여기서는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둘째 출산도 코리아타운 한국 산부인과에서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국분이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미국 병원에서 영어로 출산하는 걸 상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간호사분들도 다 한국말을 하셔서 편안하게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자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딸아이가 미국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저랑 대화할 때 영어 단어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엄마 I want 우유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신기하고 기특했는데 점점 제가 이해 못하는 말들이 많아지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한국 친구들이 전화해서 정수가 애들 영어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 하고 물으면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애들 숙제도 봐줄 수 없고 영어책도 읽어줄 수 없었거든요. 그냥 여기서는 저절로 배워라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영어를 써야 하니까 조금씩 늘어가는데 저는 집에서 애들만 봐주니까 영어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한국말만 하고 살았죠. 한국 방송도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었고 한국 음식도 해먹고 한국 친구들과도 인터넷 전화로 연락했어요. 위기의 순간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됐어요. 학교에서 온 편지들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딸아이가 통역해 주긴 했지만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학부모 미팅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가봐야 하나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남편이 갈 수밖에 없었죠. 더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려올 때였어요. 미국 아이들이 집에 놀러와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하이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뭔가 질문을 해도 못 알아듣겠고 간식을 주려고 해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럴 때마다 정말 창피했어요. 어느 날 딸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은 출장 중이어서 저 혼자 딸을 데리고 가야 했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딸아이가 아픈데 엄마인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게 정말 답답하고 미안했어요. 그때 정말 심각하게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ECL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50 가까운 나이에 알파벳부터 다시 배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발음도 잘 안 되고 젊은 학생들 사이에 끼어서 수업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몇 달 다녀봤지만 실력이 늘지 않았어요. 문법은 조금 이해했지만 실제로 말하는 건 여전히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질문하면 머릿속으로는 대답을 생각해도 입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포기하고 말았죠. 한국 친구들한테 전화가 올 때마다 스트레스였어요. 정수가 미국 산지 몇 년 됐는데 영어는 어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조금씩 늘고 있어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전혀 늘지 않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영어를 배우는데 나만 못하나? 특히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걸 보면 정말 부끄러웠어요. 작은 깨달음의 시작. 그런데 어느 날 코리아타운에서 일하시는 한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미국에 산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영어를 거의 못하셨어요. 하지만 한국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족들을 다 성공시키셨더라고요. 정숙 씨, 영어 못한다고 사람이 죽나요? 저는 영어 못해도 애들 다 대학 보내고 집도 사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영어는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분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영어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작게 만들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 무렵 딸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엄마가 영어 못해도 괜찮아. 대신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해주잖아.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한국 음식 먹고 자란 덕분에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달라. 그게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영어 못하는 것만 생각하느라 제가 잘하는 것들은 보지 못했구나 싶었어요. 한국 식당에서의 새로운 시작.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그때 코리아타운 한국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영어 못하는 제가 식당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사장님이 괜찮다. 한국 손님들이 더 많으니까라고 하시더라고요. 일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국 손님들은 물론이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다른 아시아계 손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중국 분들, 일본 분들은 한국말로 인사하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가끔 미국 손님들이 오시면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신기한 건 몸짓과 손짓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된다는 거였어요. 메뉴를 가리키고 매운 건지 물어볼 때는 입에 바람을 부는 신용을 하고 맛있다고 할 때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그러면 손님들이 웃으면서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백인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오셔서 김치찌개를 드시고 가시는데 나가면서 제 손을 잡고 땡큐, 베리 굿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어는 몇 마디 안 했지만 그분의 표정을 보니 정말 맛있게 드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소통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식당에서 일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정말 멋진 분들이 많았어요. 이민 온 지 40년 됐는데도 영어는 서툴지만 자수성가에서 몇 개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어는 못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손주들한테 한국 문화를 가르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 그분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영어 잘하는 게 성공의 전부가 아니구나. 성실하게 살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가족과의 진짜 소통. 아이들이 대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와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딸아이는 UCLA에 다니는데 가끔 집에 와서 대학 생활 이야기를 해줘요.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논문 쓰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나 오늘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발표했어. 교수님이 너무 재미있다고 하시더라. 엄마가 해준 음식 이야기도 하고 엄마가 가르쳐준 한국 예절도 소개했어. 딸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딸에게 한국의 정체성을 심어준 건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싶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집에 와서 한국어 숙제를 물어봐요. 엄마, 이 문법이 맞아? 이럴 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뻐요. 영어는 못해도 한국어만큼은 제가 선생님이니까요.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이민 왔을 때는 남편이 영어를 빨리 배우라고 압박하기도 했거든요. 여보, 이렇게 계속 한국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 안 돼. 영어 공부 좀 해야지. 이런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남편도 이해해요. 여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영어 못해도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고 맛있는 음식 해주고 애들 잘 키워주면 그게 최고지 뭐.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도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애들이 통역해주고 남편이 호텔 체크인하고 저는 그냥 따라다니면서 구경하고 사진 찍으면 돼요.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코리아타운, 나의 작은 세상. 지금 저희가 사는 코리아타운은 정말 신기한 곳이에요. 미국 땅에 있지만 한국보다 더 한국 같은 곳이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한국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한국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한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영어 한마디 안 해도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하죠. 처음에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이러면 언제 영어를 배우지?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요. 이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한국 마트에서 장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해요. 사장님이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하고 인사해 주시고 새로 들어온 한국 상품들을 소개해 주시고 가끔은 고향 이야기도 나누고요. 사장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저는 부산이에요. 아, 그럼 우리 고향이 가깝네요. 저는 김해예요. 이런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미국에 살면서 한국어로 정겨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과 이야기할 때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요. 코리아타운 식당에서 일하면서 만난 단골 손님들도 제게는 소중한 존재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오시는 할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된장찌개를 드세요. 오늘도 간 맞춰서 해주세요라고 하시면서 당신 아들 이야기, 손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도 우리 애들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런 할머니가 어느 날 정숙 씨 영어 못해도 괜찮아. 우리 때는 한국어도 제대로 못 배우고 살았는데 뭘. 중요한 건 마음씨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은 넘은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어떤 영어 칭찬보다 값진 말이었어요. 영어보다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다. 요즘 저는 영어 못하는 것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대신 제가 가진 다른 능력들을 발견했거든요. 첫째는 요리 실력이에요. 20년 동안 한국 음식을 꾸준히 해오면서 실력이 정말 늘었어요. 김치도 담그고 된장도 담그고 고추장도 만들어요. 딸아이 대학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서 제가 해준 불고기를 먹고는 오마이갓, 디스 이즈 어메이징이라고 감탄해요. 영어는 못해도 그 표정만 봐도 얼마나 맛있어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둘째는 사람을 돌보는 능력이에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어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따뜻한 미소 하나,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음식 한 그릇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셋째는 인내심이에요. 20년 동안 영어 못하는 서름을 참으면서 키운 인내심이 이제는 제 장점이 됐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급하게 굴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아가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 문화를 지켜나가는 역할이에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음식을 해주고 한국의 명절을 챙기고 한국의 예의 범절을 알려주는 일. 이런 일들은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자란 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진짜 성공은 무엇인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가끔 저를 걱정해요. 정수가 미국 가서 영어도 못하고 변변한 직업도 없고 그게 성공한 삶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기분이 좀 나빴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성공했어. 내 기준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이런 거예요.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 아이들이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남편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런 게 진짜 성공 아닌가요? 딸아이는 대학에서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어요. 엄마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어. 나중에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라고 해요. 아들도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다고 해요. 이런 아이들을 보면 제가 영어 못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제가 한국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온 덕분에 아이들이 더 풍부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나만의 행복 찾기. 요즘 저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과 아이들 아침을 차려주고 식당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주말에는 한국 마트에서 장을 보고 가끔 한국 영화도 보러 가고 한국 친구들과 전화통화도 해요.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는 이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별로 없고 매일매일 소소한 행복들을 느낄 수 있어요.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도 달콤해요. 언젠가 한국에 가면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친구들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한국 관광객들을 보면 더 재미있어요. 여기 진짜 한국 같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이런 말들을 들으면 뿌듯해요. 제가 일하는 이곳이 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있구나 싶어서요. 같은 처지의 분들에게.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미국에서 영어 때문에 위축되어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어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언어는 소통의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소통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따뜻한 미소, 정성스러운 손길, 진심 어린 관심. 이런 것들이 어떤 유창한 영어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만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요리를 잘하신다면 그것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손재주가 있으시다면 그걸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세요. 인생 경험이 풍부하시다면 그 지혜를 나누세요. 영어 실력보다 훨씬 소중한 능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행복의 기준을 남이 정해주게 하지 마세요. 남들이 보기에 성공해 보이지 않아도 당신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진짜 이유.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영어 못해도 행복한 진짜 이유가 뭐냐고요? 첫째, 가족의 사랑이에요. 영어 못하는 엄마 아내지만 가족들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요. 이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둘째, 작지만 확실한 제 자리가 있어요. 코리아타운이라는 작은 세상에서 저만의 역할이 있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셋째, 매일매일 감사할 일들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가족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넷째, 꿈이 있어요. 손주들이 태어나면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 음식도 해주고 한국 문화도 전해주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영어 없이도 이룰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언어는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이제 52살이 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영어 못하지만 행복해. 그리고 그게 문제 없어.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요. 영어 잘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양로원 간병사로 일하고 있는 53세 이정숙입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지 이제 7년째가 되었네요. 오늘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입니다. 한국에서 간병사로 일했던 경험과 미국에서의 지금을 비교해보면 정말 너무나 다른 현실의 때때로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국으로 오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한국에서 간병사로 15년 넘게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겪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미국에 와서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이게 정말 천지차이구나 하는 생각이 매일 듭니다. 지금 제가 일하는 곳은 로스앤젤레스 교회에 있는 한인 양로원입니다. 시간당 18달러를 받고 있어요. 한국 돈으로 하면 시간당 24,000원 정도 되겠네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니까 한 달에 받는 돈이 세전 2,800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370만 원 정도 됩니다. 세금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이 2,300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정도를 가져가죠. 처음 이 금액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간병사로 일하면 하루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다른 거더라고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환경, 대우받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 제 인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일찍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자영업을 했는데 그다지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하거나 청소 일을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간병사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가 제 나이 36살 때였습니다. 간병사 일이 다른 일보다는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당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집세까지 모든 것을 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에서 15년 넘게 간병사로 일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간병사 생활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하루 24시간 내내 환자 곁에 있어야 하고 그중에서 제대로 잘 수 있는 시간은 기껴야 서너 시간 정도였어요. 병실 한쪽 구석에 간이 침대를 놓고 자는데 환자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깨어나야 하거든요. 특히 치매 환자들을 돌볼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돌아다니려고 하시거나 갑자기 화를 내시거나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하시기도 했죠.
그런 분들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데 그때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돈을 주고 고용했으니까 뭘 하든 다 해야 한다는 식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간병사가 정말 온갖 일을 다 해야 했어요. 환자 씻기기, 기저귀 갈기, 식사 도움, 약 챙기기는 기본이고 청소, 빨래, 심지어 환자 가족들 식사 준비까지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의사나 간호사들과의 소통도 간병사가 다 해야 했죠. 보호자 역할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간병사에 대한 대우는 정말 형편없었어요. 환자 가족들은 간병사를 가정부나 파출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의료진들도 간병사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간병사 탓부터 하고 칭찬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급여도 정말 불안정했어요. 하루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지만 이게 매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주일에 사나흘 일하면 그나마 괜찮은 편이었어요.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한다고 치면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는데 여기서 간병사 협회비, 교통비 등등을 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그보다 적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간병사한테 정말 별의별 요구를 다 했어요. 밤늦게 갑자기 전화해서 내일 당장 와달라고 하거나 갑자기 일을 취소해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일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계약서 같은 것도 제대로 쓰지 않으니까 나중에 돈을 안 주거나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특히 중국 교포 간병사들과의 경쟁도 심했어요. 중국 교포분들이 조금 더 싼 가격에 일하시니까 한국인 간병사들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저희가 가격을 더 낮출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간병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었어요. 사람들이 간병사를 정말 낮은 직업으로 보더라고요. 마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말하기가 창피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간병 일 자체는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의료진과 소통하고 환자의 심리적 안정도 도와야 하고요. 특히 치매나 중증 환자를 돌보는 것은 정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일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인정받지 못했어요. 제가 미국으로 오게 된 계기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큰아이가 대학생일 때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다가 그쪽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도와주려고 몇 번 미국에 다녀왔는데 그때 우연히 알게 된 한인분이 미국에서도 간병사 일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미국에서 무슨 간병사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한인 양로원이나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간병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간병사도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고 제대로 된 급여와 혜택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때는 한국에서의 간병사 생활이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나이도 40 후반이 되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버티기 어려웠고 환자들이나 가족들의 대우도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미국 이민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돌본 환자분이 정말 잊을 수 없어요. 80대 치매 할머니셨는데 가족들이 정말 극성이었어요. 하루 24시간 내내 할머니 곁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해서 매일 보고하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몇 시에 화장실에 갔는지, 몇 시에 무엇을 드셨는지, 몇 시간 주무셨는지 모든 것을 다 적어야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가족들은 그것까지 간병사 탓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할머니가 더 안 좋아진다고 간병비를 깎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억울했지만 항변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냥 참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정말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50이 넘어서까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마침 큰아이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저도 가족 초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민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 공부도 해야 하고 서류 준비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나이 50에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15년 넘게 간병사로 일한 경험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마지막 몇 년간의 경험이 정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새로운 환경에서 일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민을 결심했죠. 이민 와서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서툴고 미국의 의료 시스템도 잘 모르고 간병사 자격증도 다시 따야 했고요. 미국에서는 간병사도 정식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일할 수 있더라고요. 40시간 정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봐야 했어요. 교육과정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환자 돌보는 방법, 응급처치, 감염 예방, 환자의 권리, 간병사의 권리와 의무 등등을 정말 자세히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경험으로 배웠던 것들을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니까 새로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간병사도 전문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었어요. 자격증을 따고 나서 첫 직장을 구할 때도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대로 된 면접을 보고 계약서를 쓰고 급여와 근무 조건을 명확히 정했어요. 시간당 16달러부터 시작했는데 경험이 쌓이면서 지금은 18달러까지 올랐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근무 환경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양로원은 한 명의 간병사가 담당하는 환자가 최대 5명이에요. 한국에서는 혼자서 한 명의 환자를 24시간 내내 돌봐야 했는데 여기서는 여러 명의 간병사가 교대로 일하면서 여러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간병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요. 환자의 개인 위생 돕기, 식사 도움, 운동 보조, 정서적 지원 등이 주요 업무고 의료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청소나 빨래 같은 것도 별도의 직원이 담당하고요. 한국에서처럼 간병사가 온갖 자비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근무 시간도 정확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제 근무 시간인데 시간이 되면 다음 교대 직원에게 인수인계하고 바로 퇴근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처럼 보호자가 늦게 와서 몇 시간씩 기다릴 필요도 없고 갑자기 연장 근무를 요구받는 일도 없어요. 무엇보다 간병사에 대한 대우가 완전히 달라요. 의료진들도 간병사를 팀의 일원으로 대해주고 환자나 가족들도 정중하게 대해주세요. 간병사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 공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여기서는 환자의 권리만큼이나 간병사의 권리도 보호받아요. 환자나 가족이 간병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시설에서 바로 개입해요. 한국에서는 참고 넘어가야 했던 일들이 여기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급여도 정확하게 나와요. 매주 목요일마다 페이체크를 받는데 근무한 시간만큼 정확히 계산되어 나와요. 오버타임이 있으면 시간당 27달러를 받고요. 한국에서처럼 돈을 안 주거나 늦게 주는 일은 절대 없어요. 건강보험 혜택도 정말 좋아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고 치과 치료나 안과 검진도 보험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간병사는 일용직이라 건강보험이나 다른 혜택이 전혀 없었거든요. 연차 휴가도 있어요. 1년에 2주일 정도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고 병가도 따로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파도 일을 쉴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쉬라고 해요. 제가 돌보는 환자분들을 보면 한국과 미국의 노인 복지 차이가 정말 크다는 것을 느껴요. 여기 양로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세요. 정부에서 양로원 비용을 지원해 주니까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시설도 정말 좋아요. 개인 화장실이 있는 1인실이 기본이고 공용 공간도 넓고 깨끗해요. 매일 액티비티 프로그램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해 있어요. 식사도 영양사가 짜는 메뉴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요. 한국 음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식 메뉴도 있고요. 한국에서 봤던 양로원들과는 정말 비교가 안 돼요. 가족들의 면회도 자유로워요. 정해진 면회 시간이 있긴 하지만 크게 제약이 없고 가족들이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적극 권장해요.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간병비 부담 때문에 자주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자주 찾아와요. 의료 서비스도 체계적이에요. 정기적으로 의사가 회진을 돌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약물 관리도 약사가 담당하고 간병사가 임의로 약을 주거나 의료 행위를 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환자분들의 표정도 한국에서 봤던 분들과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치매나 다른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은 같지만 전반적으로 더 평안해 보이세요. 아마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덜하니까 환자분들도 덜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는 환자분들이 가족들에게 미안해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간병비 때문에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니까 빨리 죽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물론 자신의 상황을 안타까워하시긴 하지만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죄책감은 훨씬 적으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니까 가능한 일이죠. 동료 간병사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요. 한국에서는 간병사들끼리도 경쟁이 심해서 서로 견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정말 팀워크가 좋아요. 서로 도와주고 정보도 공유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상의해요. 특히 한국에서 온 간병사들이 꽤 많은데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해서 그런지 서로 정말 잘 도와줘요. 영어가 서툰 분들은 다른 분들이 도와주고 새로운 분들에게는 일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요. 노조도 있어요. 간병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조가 있어서 회사와 협상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으로 온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언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힘든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에서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훨씬 안정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일이 있을 때만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정규직으로 일하니까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어요. 건강보험이나 은퇴연금도 있고요. 나이 60이 넘으면 소셜 시큐리티도 받을 수 있어서 노후 걱정도 훨씬 덜해요. 무엇보다 간병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창피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인정을 받아요. 환자분들과 가족들이 정말 고마워하시고 동료들과 상사들도 제 일을 인정해줘요. 한국에 계신 간병사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분들도 충분히 전문성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고 있거든요. 한국도 간병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제도적 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요즘 한국에서도 간병비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간병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간병사도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제대로 된 급여와 혜택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질 좋은 간병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환자분들도 더 나은 케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에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제가 돌보던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정수가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한국어로 하신 거예요. 그 할머니는 평소에 영어만 쓰시는 분이었는데 저를 위해서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해주신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서 15년 넘게 간병사로 일하면서 환자분이나 가족분들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부분 당연하다는 듯이 여겼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불평만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작은 것에도 고마워해요. 환자분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해 주시고 가족분들도 만날 때마다 정말 고맙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인정과 존중을 받으니까 일하는 보람도 훨씬 크고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직장에서의 승진 기회도 있어요. 지금은 일반 간병사지만 경험을 더 쌓고 추가 교육을 받으면 슈퍼바이저나 간병팀장 같은 관리직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급여도 더 올라가고요. 한국에서는 간병사가 아무리 오래 일해도 그냥 간병사일 뿐이었는데 여기서는 경력 발전의 기회가 있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정말 좋아요. 매월 한 번씩 직무 교육이 있고 새로운 간병 기술이나 환자 돌봄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어요. 치매 환자 케어 전문 과정이나 응급처치 고급 과정 같은 것도 회사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어서 전문성을 계속 키울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간병사가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있어요. 힘든 환자를 돌볼 때는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사나 동료들과 상의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요. 특히 제가 놀란 것은 환자의 인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예요. 환자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조금이라도 부적절한 대우를 하면 바로 문제가 되어요. 한국에서는 간병사가 환자에게 화를 내거나 거칠게 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환자분들의 사생활도 철저히 보호받아요. 환자 정보는 절대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되고 환자분들의 개인적인 일은 가족들 외에는 공유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간병사들끼리 환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일하는 양로원에는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어르신들이 계세요. 중국 분들, 일본 분들, 필리핀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에는 언어 소통이 걱정되었는데 의외로 간병 일에서는 언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환자분들의 표정이나 몸짓을 보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돌봐드리는 마음이 전해지면 환자분들도 마음을 열어주세요. 오히려 한국에서 한국 환자분들을 돌볼 때보다 더 감사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말이 정말 주말이라는 점이에요. 한국에서는 간병사 일이 워낙 불규칙해서 주말이나 휴일 구분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나가야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말에는 정말 푹 쉴 수 있어요. 주말에는 한인교회에 나가거나 한인마켓에서 장을 보고 한국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그래요. 이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에요. 한국에서는 항상 다음 일 걱정, 돈 걱정으로 마음 편히 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경제적 여유도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그날그날 벌어서 생활하는 수준이었는데 여기서는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으니까 계획적으로 돈을 쓸 수 있어요. 저축도 하고 가끔 여행도 가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용돈도 보낼 수 있어요. 건강관리도 훨씬 좋아졌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으로 정기검진도 받고 치과치료도 받아요. 한국에서는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 가기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 없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도 많이 느꼈어요. 정기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픈 다음에 병원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개념이에요. 물론 아직도 아쉬운 점들은 있어요. 언어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간단한 업무 소통은 문제 없지만 복잡한 상황이나 감정적인 대화를 할 때는 아직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운 것도 있고요. 다행히 한인 마켓에서 한국 식재료를 살 수 있고 한인 식당들도 많아서 그나마 괜찮지만 집에서 먹던 그 맛을 내기는 쉽지 않아요.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것도 아쉬워요. 한국에 있는 둘째 아이와 부모님이 그리울 때가 많아요. 요즘은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하지만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은 여전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정말 만족해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었어요. 한국에서는 나이 들면 어떻게 살지, 아프면 어떻게 할지 항상 걱정이었는데 여기서는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걱정이 훨씬 덜해요.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 같은 제도를 보면서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느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체계적이고 포괄적이에요. 제가 지금 돌보고 있는 환자분 중에 한국에서 오신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가끔 한국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한국에서는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대우 받기 어려웠을 텐데 미국 와서 복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한국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고 들어요. 간병에 대한 국가 지원이 늘어나고 간병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간병이 개인이나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여요. 제가 미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간병사가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면 제도적, 문화적 변화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미국으로 와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국을 떠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삶을 생각하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나이 50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용기 내서 도전한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여기서 계속 간병사로 일하면서 더 전문성을 키우는 거예요. 치매 케어 전문가나 호스피스 케어 전문가 같은 추가 자격도 취득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서 온 어르신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한인 양로원에서 관리자로 일해보고 싶기도 해요. 은퇴 후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살 생각이에요. 미국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로도 한국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건강보험도 여기서 유지할 수 있거든요.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간병사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서 일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간병사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고 처우도 훨씬 좋거든요. 물론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엔 두렵고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기회를 갖게 해준 미국이라는 나라에 정말 감사해요. 나이 50에 온 이민자를 받아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인간으로서 존중해주는 이 사회에 진심으로 고마워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면서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도 제가 돌보는 환자분들이 편안히 쉬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껴요.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직업적 자부심과 인간적 존중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에요. 미국으로 와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가 정말 긍정적이었다고 확신해요. 앞으로도 여기서 열심히 살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아이오와주 에임스라는 소도시에 살고 있는 이민석입니다. 45살이고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였습니다. 아내 미영이와 중학교 1학년인 딸 민주,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 준호와 함께 이곳에 온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대학 동기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와 함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를요. 3년 전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살았거든요. 그것도 35평짜리 아파트에 전세 10억을 살려서 살고 있었어요. 당시 저는 국내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산층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속사정은 정말 팍팍했습니다. 전세 10억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께 5억을 빌리고 은행에서 5억을 대출받았어요. 매달 대출 이자만 2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제 월급이 700만 원 정도였는데 세금 떼고 나면 550만 원 정도가 손에 들어왔어요. 아내 월급 300만 원과 합쳐서 월 850만 원으로 내 식구가 살아야 했는데 이자만 200만 원이니까 실제로는 650만 원으로 살아야 했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 아이들 교육비였습니다. 민주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수학학원에 월 20만 원, 영어학원에 월 30만 원, 국어 논술에 월 15만 원, 그리고 피아노까지 월 10만 원이었어요. 준호도 초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벌써 수학학원 월 15만 원, 영어 유치원 격인 곳에 월 25만 원, 태권도에 월 7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교육비만 월 12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식비와 생활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까지 하면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돈이 거의 400만 원에 650만 원 수입으로는 정말 빠듯했어요. 저축은커녕 적자가 나지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이었어요. 민준의 반에서는 이미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영어 원어민 수준이었고 수학도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오는 민주의 얼굴은 늘 피곤해 보였어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오는 날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여러 개의 학원을 다니니까 준호도 뒤처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것저것 시켜야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가 오후 7시가 되어야 집에 오는 게 정상인가 싶었지만 주변을 보면 모두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아내는 매일 스트레스로 머리가 빠진다고 했습니다. 교사로 일하면서 남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자기 아이들은 학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주말에도 아이들은 학원에 가야 했고 우리 부부는 밀린 집안일과 아이들 숙제 봐주기로 하루가 다 갔습니다. 이런 생활이 2년 정도 계속되면서 저희 가족 모두가 지쳐갔어요. 특히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아이들은 스트레스로 늘 짜증을 내고 우리는 돈 벌어서 학원비 내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잖아.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이야? 그때 정말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이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요.
민주는 스트레스로 어깨가 늘 뭉쳐 있었고 준호는 학원 가기 싫다고 자주 울었어요.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미국 IT 기업과 합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미국 현지 법인으로 발령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서울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본 후에 결정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 가족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보자고요. 회사에서 제안한 곳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오와주 에임스를 선택했습니다. 에임스는 아이오와 주립대학교가 있는 대학 도시였어요. 인구가 7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였는데 교육 환경이 좋고 치안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이민 준비를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주택 가격이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전세로 살던 35평 아파트와 비슷한 크기의 단독주택을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억 원 정도에 살 수 있다는 거였어요. 서울에서는 전세만 10억이었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저희가 실제로 구입한 집이었습니다. 땅이 500평이 넘고 집은 50평 정도 되는 투스토리 하우스였어요. 방이 4개, 화장실이 3개, 거실과 주방 그리고 지하실까지 있었습니다. 뒷뜰에는 잔디밭이 있고 앞마당에는 큰 나무들이 있어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28만 달러에 샀어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서울에서는 원룸도 사기 어려운 가격이었거든요. 게다가 모기지를 받아서 매달 갚는 돈이 1200달러 정도였는데 우리 돈으로 160만 원 정도였어요. 서울에서 전세 이자로 내던 200만 원보다도 적었습니다. 이사를 와서 가장 먼저 놀란 것은 학교 시스템이었어요. 공립학교인데도 시설이 정말 좋았습니다. 민주가 다니는 중학교는 체육관이 2개나 있고 수영장도 있었어요. 도서관은 서울의 웬만한 구립도서관보다 더 컸고 과학실험실도 최신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학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교과서도 무료로 빌려주고 급식비도 저소득층은 무료, 일반 가정도 하루에 3달러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한 달에 120만 원씩 내던 학원비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몇 달 지나 보니 오히려 아이들이 더 활기차졌습니다. 학교에서 오후 3시에 끝나면 친구들과 놀거나 집에서 여유롭게 숙제를 하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민주는 학교 밴드부에 들어가서 클라리넷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음악을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학교에서 악기를 무료로 빌려주고 전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몇 달 후에는 학교 콘서트에서 연주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준호는 축구를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스포츠 활동도 학교에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코치도 전문적이고 장비도 학교에서 지원해 줍니다. 서울에서는 축구 교실 다니려면 한 달에 10만 원은 내야 했는데 여기서는 완전 무료예요. 생활비도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큰 마트에서 일주일치 식료품을 사는데 100달러 정도면 충분해요. 우리 돈으로 13만 원 정도죠. 서울에서는 내 식구가 일주일 장 보는데 최소 20만 원은 들었는데요. 특히 고기나 유제품은 정말 저렴해요. 갈은 소고기 1파운드가 5달러 정도니까 킬로그램으로 치면 10,000원 정도예요. 서울에서는 같은 양이 3만 원은 했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같은 공과금도 한 달에 200달러를 넘지 않아요. 25만 원 정도죠. 서울에서는 35평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은 나갔는데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저도 회사 일이 오후 5시면 끝나거든요. 야근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한국에서는 밤 9시, 10시까지 일하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정시에 퇴근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봐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근처에 호수가 있어서 낚시를 하러 가기도 하고 주립공원에서 하이킹을 하기도 해요. 겨울에는 스키장이 차로 2시간 거리에 있어서 가족 스키 여행도 자주 가고요. 아이들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민주는 예전에는 늘 피곤해하고 짜증을 많이 냈는데 지금은 활기차고 밝아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친구들과 놀거나 독서를 하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요. 영어도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 되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서는 학원 가기 싫어서 자주 울었는데 지금은 학교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친구들과 놀 시간도 충분하고 축구도 실력이 많이 늘어서 학교 대표팀에 뽑히기도 했어요. 아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트레스로 늘 예민했는데 지금은 정말 여유로워졌어요. 여기서는 교사 자격증을 새로 따야 해서 아직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신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지역 도서관에서 한국어 교실을 열어서 다른 한국인 가족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저 역시 일과 삶의 균형을 찾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늘 경쟁에 쫓기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여유롭게 일할 수 있어요. 동료들도 친절하고 회사 분위기도 수평적이에요.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달 적자를 면하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한 달에 $1,000 이상 저축할 수 있어요. 아이들 교육비가 없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죠. 한국에서 학원비로 쓰던 돈을 이제는 가족 여행이나 취미 활동에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작년 여름에는 가족과 함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여행을 다녀왔어요. 일주일 동안 캠핑을 하면서 아이들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특히 겨울이 정말 추웠어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있었거든요.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도 많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떨어져 있는 것도 외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만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정말 친절해요. 처음 이사 왔을 때 옆집 할머니가 수제 파이를 가져다 주시면서 인사를 했는데 지금도 가끔 아이들을 돌봐주시기도 해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는 이웃들이 서로 도와서 눈을 치워주고요. 지역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해요. 민주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로 여러 활동을 도와주는데 저희도 참여하면서 다른 가족들과 친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블록 파티라고 해서 이웃들이 모여서 바비큐 파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지난주에 일어났습니다. 대학 동기인 성훈이가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성훈이는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이들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훈이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성적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하루에 5개 학원을 다니면서 밤 11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반에서 10등 안에 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자해를 시도하기까지 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성훈이 부인도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생겼대요.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 때문에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아이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학원에만 맡겨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교육비가 300만 원이 넘게 나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훈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민서가 요즘 정말 회의감이 든다. 우리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돈은 많이 벌지만 정작 행복하지가 않아. 아이는 우울증에 걸리고 아내는 공황장애가 생기고 나도 스트레스로 혈압약을 먹고 있어. 이게 정상적인 삶인가 싶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3년 전 저희 가족의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이곳으로 온 선택이 얼마나 옳은 선택이었는지를요. 성훈이에게 저희 가족의 근황을 얘기해 줬어요. 민주가 학교 밴드부에서 1등상을 받은 일, 준호가 축구 대표팀에 뽑힌 일, 가족과 함께 캠핑 여행을 다녀온 일들을 말해줬죠.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가족 시간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도 얘기했어요. 성훈이는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여유롭게 살고 있어? 아이들이 학원도 안 다니는데 괜찮아? 뒤처지지 않아?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훈아, 뒤처진다는 게 뭐야? 우리 민주는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정말 행복해. 준호도 축구하는 재미로 학교에 가고 있어. 성적보다 중요한 게 아이들의 행복 아닐까? 성훈이는 한참 말이 없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럽다 정말.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여기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 한번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요. 한국에 있는 다른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면 비슷해요. 대부분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정작 행복하지는 못하다고 해요. 아이들은 스트레스로 지쳐있고 부모들은 교육비와 생활비에 쫓기며 살고 있어요. 반면에 저희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물론 한국이 그립긴 해요. 특히 가족들과 친구들이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한국 음식도 가끔 간절히 생각날 때가 있고요. 하지만 그런 그리움보다는 지금의 행복이 훨씬 커요. 아이들에게 가끔 물어봐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민주는 이렇게 대답해요. 아빠, 한국도 좋지만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거든요. 친구들과 놀 시간도 있고 음악도 할 수 있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늘 피곤했는데 여기서는 행복해요. 준호도 비슷해요. 아빠, 여기가 좋아요. 학교도 재밌고 축구도 할 수 있고 친구들도 많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학원만 다녔는데 여기서는 놀 시간도 많아요. 아이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최근에는 한국에서 아는 분들이 연락을 해서 미국 이민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다들 한국에서의 삶이 힘들다고 하면서 저희처럼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민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포기해야 할 것들도 많거든요. 한국의 편리한 배달 문화, 대중교통,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물리적 거리감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지금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에요. 요즘 저희 가족의 일상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나갔는데 지금은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침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해요. 통근 시간이 차로 15분밖에 안 걸려서 정말 편해요. 한국에서는 지하철로 1시간 넘게 걸렸는데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이 숙제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함께 놀아줄 수 있어요. 아내는 요즘 온라인으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고 있어요. 나중에 정식으로 일할 때를 대비해서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해요.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북클럽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눠요. 민주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얘기하고 준호는 축구 연습에서 배운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기도 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정말 행복해요. 주말에는 가족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봄과 여름에는 근처 호수에서 낚시를 하거나 카약을 타기도 하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가기도 해요. 겨울에는 스키나 스케이팅을 즐기고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특히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워진 거예요. 뒤뜰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토마토, 오이, 상추 같은 채소를 직접 기르고 있어요. 민주와 준호가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면서 책임감도 기르고 있고요. 작년에는 아이들과 함께 감자 농장 체험도 했어요. 직접 감자를 캐고 옥수수도 따고 사과도 따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육 환경도 정말 만족스러워요. 민주가 다니는 중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관심사와 재능을 존중해주는 분위기예요. 민주는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했거든요. 선생님들도 민주의 음악적 재능을 인정해 주시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준호도 마찬가지예요. 축구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코치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한국에서는 체육은 부차적인 과목으로 여겨졌는데 여기서는 예체능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는 교육 문화예요. 아이들이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도우면서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민주도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런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해요. 언어 문제도 생각보다 빨리 해결됐어요. 아이들은 적응력이 빨라서 1년 만에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졌어요. 저와 아내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늘었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장점이에요. 집에서는 한국어로 대화하고 학교에서는 영어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언어 모두 능숙해졌거든요. 이것은 아이들에게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의료 시스템도 생각보다 좋아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있어서 병원비 부담이 크지 않아요. 한국의 빠른 의료 서비스에 비하면 좀 느린 감이 있지만 의료진들이 정말 친절하고 꼼꼼해요. 예방의학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정기검진이나 예방접종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고요.
문화생활도 나름 풍성해요. 아이오와 주립대학교가 있어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열려요. 콘서트, 연극, 미술 전시회 같은 것들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어요. 티켓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동네 전체가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꾸며지면서 정말 동화 같은 분위기가 됐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조명 구경을 했는데 정말 마법 같은 시간이었어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요. 옆집 아저씨는 정원 가꾸기의 고수인데 저희가 텃밭을 가꿀 때 많은 조언을 해주세요. 건너편 집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정말 예뻐하시는데 가끔 쿠키를 구워서 나눠주시기도 해요. 여름에는 블록 파티라고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바비큐 파티를 해요.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 먹으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아이들은 함께 뛰어놀고요. 한국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가까워질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여유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생활비가 저렴하니까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많아졌거든요. 한국에서는 매달 빠듯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1,500 정도 저축하고 있어요. 이 돈으로 은퇴 계획도 세우고 아이들 대학 교육비도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학 교육비가 비싸다고 하지만 이곳에서 오래 거주하면 주립대학교는 상당히 저렴해져요.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 주 거주민은 연간 $10,000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한국의 사립대학교보다도 싸죠. 게다가 미국은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 있어서 성적이 좋거나 특기가 있으면 장학금을 받을 기회도 많아요. 민주가 음악을 계속하면 음악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준호도 축구 장학금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면 직접 만들어 먹어요. 다행히 시카고가 차로 4시간 거리에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인타운에 가서 장을 봐와요. 김치, 고추장, 된장 같은 기본적인 재료들은 온라인으로도 주문할 수 있고요. 아이들도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집에서 한국 음식을 해 먹으면 정말 좋아해요. 미국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불고기나 김치찌개를 해주면 신기해하면서 맛있게 먹어요.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민주는 요즘 학교에서 한국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친구들이 정말 관심 있게 들었다고 해요. 한국의 케이팝이나 드라마가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정말 좋아졌어요. 한국에서는 모두가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없었는데 지금은 매일 저녁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루 일과를 나누고 주말에는 함께 활동을 하면서 정말 끈끈한 가족이 되었어요.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줄었어요. 한국에서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아이들 성적 걱정도 없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었으니까요. 건강도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몸도 좋아졌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체력도 늘었어요. 아내는 요가를 시작하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다고 해요. 물론 한계도 있어요. 한국만큼 편리하지는 않아요. 배달 음식도 별로 없고 대중교통도 불편해서 차 없이는 살기 어려워요. 쇼핑할 곳도 많지 않고 문화시설도 한정적이에요. 하지만 이런 불편함들보다는 얻는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여유로운 삶, 아이들의 행복, 경제적 여유 같은 것들이 훨씬 소중하거든요. 지난주 성훈이와의 통화 이후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선택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경제적으로는 더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웃으면서 학교에 가고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말에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정말 소중해요. 민주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친구들도 좋고 학교도 재밌고 우리 가족도 화목해서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벅차올라요. 준호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여기 와서 정말 좋아요. 축구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놀 시간도 많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아서 좋아요. 아이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한 모든 선택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아이들이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이곳에서 계속 살 계획이에요.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까지는 확실히 여기서 살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이곳이 저희 가족의 터전이 될 것 같아요. 한국도 그립지만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가끔 한국에 있는 분들께 조언을 해달라고 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민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가족의 행복을 원한다면 용기를 내어 볼 필요가 있다고요. 물론 포기해야 할 것들도 많지만 얻는 것이 훨씬 클 수도 있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분명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건지 아니면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건지 말이에요. 저희는 행복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정말 옳았다고 확신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는 방에서 클라리넷을 연습하고 있고 준호는 뒤뜰에서 축구공을 차고 있어요.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이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정말 소중해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해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민주의 첫 콘서트 무대를 보고 준호의 축구 경기를 응원하고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한국에서처럼 남들이 정해놓은 틀에 맞춰 살라고 강요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런 소박하지만 진실한 행복이 바로 우리가 찾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중서부의 작은 소도시에서 찾은 우리 가족만의 행복한 일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렇게 사연을 써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앉아있는 이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올림픽대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글 간판들이 줄지어 서 있는 이 거리를 바라보며 38년 전 빈손으로 이 땅을 밟았던 그 청년이 저였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소유한 건물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윌셔대로의 3층 상가 건물에서는 한식당과 미용실, 그리고 부동산 사무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버몬트 애비뉴 쪽 아파트에서는 젊은 한인 가족들이 새로운 꿈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25,000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성공을 이 미국 땅에서 이루게 된 한 사람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저는 1985년 26살에 이 나라에 왔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의 작은 공장에서 섬유 기계를 돌리던 평범한 노동자였죠. 그때만 해도 한국은 아직 가난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기업이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던 시절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항상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평생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당시 제 월급은 12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때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월세 3만 원에 반지하 방 하나 얻어 살면서 라면과 김치로 버텨가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공장은 미국 회사와 하청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가끔 미국 바이어들이 검수를 위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승용차, 입고 온 양복,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풍기는 여유로움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미국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막연한 꿈이었죠. 영어 한마디 못하는 시골 출신 공장 노동자가 어떻게 미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1983년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선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국에 먼저 이민을 간 형님의 소개로 투자 이민을 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철수야, 미국 가서 세탁소 하나 차리면 한국에서 평생 벌 돈을 몇 년 안에 벌 수 있다. 선배의 말이 제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금이었어요. 당시 투자 이민에 필요한 돈이 5만 달러, 한국 돈으로 4천만 원 정도였는데 저에게는 감히 꿈꿀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향에 있던 조그만 논밭을 모두 팔고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리려고 모아둔 돈까지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돈은 고리 대금업자에게서 빌렸어요. 한 달에 3푼이나 되는 이자를 내면서 말이죠. 아들아, 정말 가야겠느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 땅에서 어머니께 드린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김포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4시간이나 되는 긴 비행시간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지?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가진 것 모두를 팔아온 상황에서 실패는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3월의 로스앤젤레스는 따뜻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추워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왔는데 여기는 반팔만 입어도 될 정도였어요.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분은 선배가 소개해준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이민을 와서 한인타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었죠. 철수 씨, 미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하지만 각오는 단단히 하세요. 여기서 성공하려면 한국에서보다 3배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김 사장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김 사장님의 안내로 처음 본 한인타운은 충격이었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거리에서는 한국말이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마치 한국의 어느 시장 골목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기가 올림픽대로입니다. 한인타운의 중심가라고 보시면 돼요. 철수 씨가 인수할 세탁소도 이 근처에 있습니다. 김 사장님이 차를 세운 곳은 올림픽대로와 웨스턴 애비뉴가 만나는 모퉁이였습니다. 클린 앤 프레시라는 간판이 걸린 조그만 세탁소였어요. 겉으로 봐서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제가 인수해야 할 첫 번째 사업장이었습니다. 이전 주인분이 고국으로 돌아가시면서 급하게 팔려고 내놓으신 겁니다. 6만 달러면 인수할 수 있어요. 6만 달러라니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돈을 거의 다 써야 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인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의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탁소 인수 절차를 밟는 동안 저는 김 사장님 댁에서 며칠 머물렀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세탁소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한인타운에 건물 2채를 소유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김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하고 번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모으세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죠. 김 사장님의 조언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1985년 4월 첫째 주 제가 세탁소 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우선 언어가 문제였어요. 한국에서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저로서는 영어가 3보다 높았습니다. How much? When? Thank you. 이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영어의 전부였어요. 세탁소 일 자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드라이클리닝 기계 조작법부터 각종 얼룩 제거 방법까지 처음 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전 주인이 사흘 동안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고 떠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혼자 터득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어서 밤 9시에 닫을 때까지 15시간을 꼬박 일했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가질 수 없었어요.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했거든요. 컵라면을 끓여놓고 손님 틈틈이 젓가락질 몇 번 하는 게 제 점심 식사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손님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특별한 세탁 요구사항이 있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느 날은 한 백인 여성 손님이 흰색 블라우스를 맡기면서 Be very careful with this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탁 과정에서 실수로 블라우스에 누런 얼룩이 생겼어요. 손님이 찾으러 왔을 때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모릅니다. This is ruined. You ruined my favorite blouse. 손님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데 저는 사리사리만 연발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블라우스 값으로 $100를 물어줘야 했어요. 그날 밤 가게를 닫고 혼자 앉아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온 상황에서 실패는 곧 파멸을 의미했어요. 아니다. 포기할 수 없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영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밤늦게 가게 일을 마치고 나서 영어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했습니다. 세탁 기술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다른 세탁소들을 둘러보며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인터넷이 있는 도서관에 가서 세탁 관련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한인 세탁업자 모임이었습니다.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보다 먼저 이민 온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세탁소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서비스가 더 중요해요. 손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선배들의 조언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며 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손님 응대 방식을 바꿨어요. 영어가 서툴러도 미소만큼은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헐로 생크 유 해브 어 나이스 데이를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려고 연습했어요. 세탁 품질도 높이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한 벌 한 벌 검사하면서 얼룩이나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무엇보다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찾으러 오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 시간에 맞춰 준비해 놓았어요.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났고 입소문을 통해 새로운 손님들도 찾아왔어요. 특히 제가 운영하는 세탁소가 있는 지역에는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미스터 김은 정말 성실해요. 시간도 잘 지키고 세탁도 깔끔하게 해줘요. 스페인어를 못해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실함과 정직함만큼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이민 온 지 2년이 지날 무렵 드디어 수지가 맞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3,000 정도의 순이익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받던 월급의 2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의 조언대로 최대한 아껴서 저축했어요. 월세 $500짜리 원룸에서 살면서 식사도 주로 집에서 해결했습니다. 한인마켓에서 라면과 김치를 사다가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옷도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옷 몇 벌로 2, 3년을 버텼어요. 주변에서는 저를 구두쇠라고 놀리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더 큰 사업을 해야겠다는 꿈이었어요. 1987년 이민 온 지 3년째가 되던 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세탁소를 운영하던 건물의 주인이 건물을 팔겠다고 나온 거예요. 미스터 김, 당신이 세입자로 있으니까 먼저 제안을 드릴게요. $150,000에 어떻습니까? $150,000라니 당시 제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매달 월세 $2,000씩 내는 것보다 차라리 건물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김 사장님께 상담을 구했습니다. 철수 씨, 좋은 기회네요. 그 지역은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돈이 부족하면 은행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는 게 좋겠어요. 김 사장님의 조언에 용기를 얻어 저는 생애 첫 부동산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은행에서 $100,000를 대출받고 그동안 모아둔 $50,000를 보태서 $150,000의 건물을 샀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건물주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매달 은행 대출 상환금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월 상환금이 $800였는데 세탁소 수익에서 그 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건물주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1992년 4월 29일,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라디오를 켜보니 로드니 킹 사건으로 인한 폭동이 로스앤젤레스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큰일 났구나. 저는 급히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보니
한인타운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약탈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사우스 센트럴 지역의 한인 상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 세탁소가 있는 지역은 큰 피해가 없었지만 사흘 동안 가게 문을 열 수 없었어요. 폭동이 진정된 후 한인타운을 둘러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한인 상점들이 불에 타거나 부서져 있었어요. 20년 넘게 운영해온 슈퍼마켓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것을 보며 많은 한인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부동산 값이 떨어질 것이다. 오히려 투자 기회가 아닐까? 실제로 폭동 이후 한인타운 일대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려고 했고 건물 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폭동 이후 6개월이 지난 1992년 10월 세탁소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2층 건물을 8만 달러에 샀어요. 원래 12만 달러 하던 건물이었는데 주인이 급하게 팔려고 내놓은 거였습니다. 은행에서 6만 달러를 대출받고 제가 모아둔 2만 달러를 보태서 두 번째 부동산을 장만했습니다. 그 건물에는 작은 식당과 이발소가 들어 있었는데 매달 임대료로 2,000달러씩 들어왔어요. 은행 대출 상환금을 제외하고도 매달 1,000달러 정도의 순수익이 생겼습니다. 이제 정말 미국에서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구나. 저는 점점 부동산 투자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에는 세 번째 부동산을, 1995년에는 네 번째 부동산을 샀어요. 매번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기존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으로 상환에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저에게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운영해온 세탁소를 팔기로 결정한 거예요. 20년 넘게 운영해온 세탁소였지만 이제는 부동산 관리에 더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세탁소를 12만 달러에 팔면서 저는 완전히 부동산 투자업으로 전업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한인타운 일대에 5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10,000가 넘었어요. 하지만 진짜 큰 기회는 2000년대에 찾아왔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뜨거워졌어요. 특히 로스앤젤레스 지역 부동산 가격이 해마다 20%씩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1992년에 8만 달러에 산 건물이 2005년에는 30만 달러가 되었어요. 불과 13년 만에 거의 4배가 오른 거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은행에서 기존 건물들을 담보로 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더 큰 규모의 부동산을 샀습니다. 2003년에는 윌셔대로의 3층 상가 건물을, 2005년에는 버몬트 애비뉴의 8유닛 아파트를 샀어요. 각각 50만 달러, 60만 달러에 샀는데 지금 시세로는 각각 150만 달러, 180만 달러 정도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잠시 걱정도 했지만 로스앤젤레스 부동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2016년부터 시작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소유한 부동산들의 총 가치는 대략 5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7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만 2만 5천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3,500만 원 정도죠. 이 정도면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고향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중학교 동창인데 한국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철수야, 너 정말 대단하다.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하다니. 친구는 제가 소유한 건물들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한국에 있었다면 이런 성공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야. 저는 친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에서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공장 노동자가 이런 성공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학벌이나 출신 성분보다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가 더 중요한 나라였어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까지.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면서도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이 저에게는 오히려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지만 저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과감하게 투자한 것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냈어요. 요즘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젊은 사람들이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10억 원을 넘는다고 하니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어요. 특히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같은 대도시 외곽 지역에는 합리적인 가격의 부동산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은 라스베이거스와 피닉스 쪽이에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아직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작년에 라스베이거스에 콘도미니엄 2채를 샀는데 벌써 20% 정도 가격이 올랐어요. 이런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한 결과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용기도 필요했습니다. 안전만 추구했다면 지금의 성공은 없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줬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학벌도 없는 한국의 시골 청년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한국도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학벌이나 출신 성분이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은 정말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차별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걸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기회가 많은 나라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젊은 분들이 미국 이민을 많이 고려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집값은 너무 비싸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에서의 성공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어요. 언어 문제,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